이해가 안 된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면 바로 쓰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아주 초보적인 얘기였어요. 초보적인 얘기인데 왜 그 얘기를 강조했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양학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과거에 옛날에 살았던 그 당시에 그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틀과 이해 방식을 잃어버렸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미 근대의 물을 먹은 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한 책들이 지금 주변에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과거의 학자들이 쓰던 용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드문드문 알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철학사적인 어떤 체계, 동양사상이라고 하는 체계라고 하는 것 속에서 과거에 그렇게 이해했던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사라고 하는 책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으로 재구성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황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포석을 따른 거는, 오늘 얘기는 그 가운데 그나마 제가 아주 일부 깨달았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주제는 정의조청.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굉장히 낯선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기 얘기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80년대 한국 사회에서 노을 김영국생이 들어오면서 기철학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화두가 됐던 게 몸이라고 하는 단어랑 연결해가지고 논의가 일어났는데, 핵심은 뭐냐면 질문을 바꿔보죠. 기는 물질이냐 정신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노을 김영국생이 물질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신인 것만도 아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면서 정신이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사실은 질문 자체가 난센스고, 따라서 답변 자체가 공허하게 아무 의미 없는 답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기는 그냥 기일 뿐이에요. 이 기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정신이냐라고 묻냐 이거죠. 이미 그것이 정신이냐 물질이냐라고 묻는 틀 자체가 근대의 수용된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동양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물질이나 정신이냐라고 개념적으로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용어를 쓰면서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체험을 표현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에 학문연구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대성의 틀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물음 자체는 이거랑 연결됐고, 물질이냐 정신이냐라는 틀로 연결되어 있지만,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갖게 되는 관계는 뭐랑 관련되냐면은 정이랑 관련돼요. 인간의 몸의 어떤 표현성, 표현의 본성, 표현의 능력. 제 용어로 따지면 이제 살아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쉬운 데서 출발하죠. 여기에 관한 논의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자, 오늘 드린 페이퍼 한 장짜리, 거기 보시면은 아주 익숙한 구절을 제가 여기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부분은 논어. 누구나 다 아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기 싫으면 불력 열어와,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력 낚고와,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 낚고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막 왔을 때 즐겁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더라도 혼내지 않는다면 분자가 아니겠는가. 별 얘기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그가 그 말을 언제 했을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아마도 정자가 60대 후반에 천하를 이렇게 한참 동안 주유하고 아무런 성공을 못했죠. 10몇 년 동안을 천하를 방랑을 했습니다.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걷거나 마차를 타고서. 그랬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별 볼일 없습니다. 실제로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자가 마치 대단한 대접을 받는 것 같지만 요즘으로 비교하면 철학과 교수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대학의 교수로 정교수로 재직했을 때 멋있고 끝나는 거지, 딱 퇴직하면은 명예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이고요. 연구실 없어요. 월급도 없습니다. 다만 좀 공간이 있는 대학교에서는 자리 하나 줄 뿐이에요. 그 강좌 하나 정도 이렇게 배우해드리고. 그러니까 계속 집필을 하고 연구할 여력이 되는 분들이야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누구도 찾아가곤 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마지막 처지도 실제로 그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꽤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덕분에 공자가 이제 추방받고 죽자마자 성명하자고 그걸 시작했는데, 이 말은 왜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고 30의 뜻을 세우고 40이면은 부록 욕할 게 없어지고 그때면은 지천명, 천명은 안 한다. 대단히 이걸 여기다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푸념하는 듯이, 또 반은 자신의 인생을 편안하게 수혜하는 예의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별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동아시아를 살아갔던 수많은 지식인들의 일생의 어떤 경지를 표현하는 말로 이상화되어서 뒷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지, 공자가 이야기할 때 그 본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자를 성인으로 생각할 때부터 착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인물이 적어도 만년의 나이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할 때, 제가 이 말을 이해하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처음 제가 대학 강의를 나갔을 때 강의를 하다가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자, 이게 어떤 거냐, 그거 좀 비유하자면은 배운다라고 하는 거, 이 배운다라고 하는 말 자체, 그리고 그것을 때때로 내 몸에 익힌다,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설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열자입니다. 자, 열, 기쁘다. 공자는 지금 자기 인생 만년에 자기가 가장 고심했고 고뇌했고 하지만 즐거웠고 자기가 뭔가 성취했다라고 느꼈던 그 무언가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인생은 배우는 과정이었다. 근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느낌이 없어요. 왜냐?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 공식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분상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배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기쁘다, 이게 아니라 째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말한다면은 초등학교도 아니고 심지어 태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입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S대, 법대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홍보가 날아온다. 근데 애들은 모르죠. 어머니가 느낄 그 기분 생각해보세요. 학생 자신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모르죠. 그 학부모가,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S대, 법대에 합격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저 밑바닥에서 물려나오는 그 기쁨의 의미를 이 열자로 생각하시면 딱일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주석자들도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이 학자는 원래는 정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희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 집주 속에 그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 조삭비아라고 생각합니다. 새가 자주 날갯짓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 알로 나와가지고 둥지에서 나와서 새끼고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이죠. 어미가 물어다주는 오이를 먹어가면서 뭘 합니까? 그게 딱 한 가지만 해요. 엄마 아빠는 늘 왔다 갔다 저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푸덕푸덕 하다가 어느 날 깃털이 나고 날개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푸덕푸덕 하다가 살짝 떴다가 다시 몇 번 주저앉았다가 처음으로 떨어지다가 쫙 날아올랐을 때에 기쁨. 이 정도라면 아마 의미가 통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평생 동안의 배움을 거치면서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 삶의 과정 자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 저희 애가 맨날 그래요. 아빠 나 오늘 바닷속에서 100점 받았어. 잘했어. 하지만
별로 기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꼭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도 그 기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별로 몰라요. 두 번째 구절. 유붕이 자원만 되면 불력 낙후다. 유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뜻을 갖지 않은 동지다, 뭐 같은 뜻을 붙여서 배운 뭐 그런 문화생이다 다 복잡한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붕이 자원만 멀리서부터 막 왔다. 즐겁다. 왜 즐겁다? 이게 현대인들은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체험 말씀드리면은 제가 홍대동에 살 때였어요. 그때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에 강의를 내려갔었는데 아침 9시, 10시부터 강의가 시작입니다. 그러려면은 나와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3호선 타고 강남터미널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천안터미널에 가서 다시 스쿨버스를 타고 갈아타가지고선 3시간 걸려요. 그 전학기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서 꽤 힘들어가지고 여기 테마로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리고 늦으면 택시 타고 아깝죠. 강의도 얼마 안 되는데. 근데 KTX가 개통이 됐습니다. 자, KTX 타고 홍대동에서 차가 안 막히니까 제가 그날 KTX를 개통한 두 번째 날인가 됐어요. 개통한 두 번째 날. KTX를 딱 예약을 해놓고 9시 차를 예약을 해놨는데 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0분에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택시를 잡았는데 10분 만에 이 신호등까지 안 걸리고 50분 정각에 도착을 해가지고 막 뛰어가서 문 닫히기 직전에 딱 탔습니다. 35분 걸립니다. KTX 천안 아산역에 탁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택시를 탔어요. 1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걸린 거죠? 정확하게 1시간 5분 걸렸어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강의실까지 간 10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잔 딱 뽑아가지고 물을 쫙 마신 담배를 딱 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전에는 3시간짜리 공간의 거리가 이제는 1시간 조금 넘는 거리로 단축이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공간의 시간화라고 배우죠.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요라고 묻지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니까 이렇게 안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이 이렇게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적인 반응을 보더라도 현대인들은 공간, 시간에 대한 지각 능력이 굉장히 다른 양식으로 넘어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건너마을에 사는 김서방하고 옆마을에 사는 박서방하고 한번 볼까? 언제? 그 시간 때 보면 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요. 그리고 헤어지고 지금처럼 몇 초 늦었다고 따지고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이만큼 이런 모든 행위 하나 자체가 우리 몸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 자체가 그렇게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멀리서 왔다. 그 먼지가 어디 있는 거죠? 미국에서 한번 크게 그렸는데 지금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데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보름 내지 한 달이 걸렸죠. 걸어가느냐 말 타고 가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공자는 동북방 끝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원래 중국이에요. 우리는 전체를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렸던 나라는 제 나라하고 송나라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이야기할 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전체가 아니라 산동반도 일대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공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공자의 제자들은 이게 양지강, 평안, 미수, 해수 이 지역을 아울러 있었습니다. 이 한유가 그때까지 장안에서 이 정도 네퍼트 내려가는데 6개월 걸렸다고 하거든요. 물론 유람하듯이 열심히 천천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화라고 하는 국경 표준어를 쓰기 때문에 언어가 대충 통하지만 이 당시에는 춘추시대였고 몇십 개의 나라, 더군다나 지금도 중국은 방송을 할 때 이때 자막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노인네들이 표준어를 몰라가지고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지방에 다르고 또 홍콩 이게 원래 국경 표준어로 하면 샹캉이라고 있고 우리가 있는 홍콩이라고 하는 곳은 안동성 발음이에요. 이런 것도 이런 단순한 사실들 하나 넘어가면은 나와 언어나 습관이 다른 이민족 사회를 내가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서의 풍요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간다라고 하는 가치가 지금 우리처럼 멀리 여행 간다, 나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저 끝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배우러 왔다라고 하는데 즐겁다. 자, 그때 그 즐겁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를 생각해보세요. 그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거는 기쁘다라고 얘기했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즐겁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왔겠어요? 소문 듣고 왔겠죠. 여기까지 공자에 관한 소문이 나지 않았으면 공자에게 배우러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공자의 삶의 이력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문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국립단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가 이걸로 생각돼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모 교수가 야 진짜 명강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저를 만나러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도 기쁠 거 아닙니까? 저 갔으니까. 그때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 상태가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인생의 최고의 경주를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맹자도 군주가 정치를 할 때 최고의 경지를 여민동락이라고 얘기했어요. 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이 락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거는 자변입니다. 삶의 표현이에요. 삶의 표현. 그러니까 현대어를 통해서 이렇게 주도하는 용어로 따지면은 인간이 더불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상태가 락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이미 그거를 맞고 왔던 겁니다. 근데 맞고 왔는데 근데도 10몇 년 동안 천하를 주유를 왜 했겠습니까? 취직을 못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못했어요. 처음에 고국에서 노다지 조금 하다가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깃방묘민처럼 책이나 쓰고 한창하고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 하는 것도 후대에 부여가 된 거지 공자 스스로가 정말 책을 편찬하는 대단한 성명을 갖고 했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몰라요.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을 쓸 때 공자를 그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책을 싹 써가지고 출간돼가지고 딱 뜨니까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인터넷에도 쫙 쳐가지고 10만 부, 20만 부, 100만 부 즐거움이라고 하면 금방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썼는데 쌓아두는 것 뿐이에요. 그냥 쌓아두는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기쁨을 찾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람의 입장은 군주로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자를 취직시켜주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 근데 여기에도 또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드론. 문자가 참 재미난 게 나는 온하지 않는다. 성릴 원자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는 현대인들은 화를 되게 쉽게 내요. 아주 쉽게 냅니다. 더군다나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살면서 느끼는 거 하는 거 보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제가 화내는 비율이 10배 있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50% 다운돼가지고 요즘엔 덜 내요. 서로 이제 어떨 때 감정을 사고 긁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올해 초인가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굳이 가면 10년이 넘어가면은 서로 간에 생각하기만 하고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안심이 됐어요. 이 감정 통제가 좀 되는구나. 실제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의 속을 팍팍 긁는 걸 알면서도 더 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 처음에는 저는 좀 안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저조차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상해요. 그러다가 하시면 지치니까 그걸 서로 자제하게 되는데 그런 화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이 오른쪽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장작 쌓아놓고 군부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릇 놓고 불을 막 떼죠. 여기에 말하자면 물이 꽉 차 있어요. 여기다 고기 덩어리를 집어넣고 차가운 물부터
서서히 끓여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글자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이게 여기다 이거 하면은 따뜻한 온자니까 이렇게 해서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이 온자예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그냥 울컥하고 화내는 거. 이게 성낼 노자의 뜻이에요. 화낼 노자. 온자는 내가 감정이 없던 하나도 없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이게 과연 내 인생이었는가 라고 하면서 내 존재에 정립하다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힘을 올라오는 그 노력을 그런데 이놈한테 차이고 저놈한테 차이고 분들한테 다 차였어요. 정작 세계를 구원할 도를 갖고 있는 건 난데 화나고 한탄스럽고 하는 과정까지 다 거치고 나서 이제는 그런 화조차도 나지 않는 때가 되니까 내가 이때 사람으로서 내가 이야기했던 그 분자 정말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자의 자격을 갖추었구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공자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 구절이 학으로 시작된다라고 해서 학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자의 인생 전체의 내러티브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열, 락, 그리고 불온이라고 하는 세 글자 즉 공자의 자기 삶을 압축했던 그 세 가지가 결국은 세 가지의 감정 표현 양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논어의 이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지난 100년 동안 중국 철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느냐? 철학은 로고스를 다뤄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철학은 로고스를 다뤄야 된다고 배웠어요. 예술 철학 쪽에서는 감정을 좀 다뤘지만 아쉽게도 주류적인 철학, 즉 논리적인 내용들이 풍부한 철학 텍스트가 아니라 장자라든가 다른 문화들을 중심으로 다뤄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을 조선조의 선비들은 즉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었거든요. 왜? 그들의 신분상, 지위상, 목표상 이들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질적인 동일한 왕정체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님이 나를 미워해, 그님이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정철 같은 사람이 무슨 짓 합니까? 관동별고, 삼위인고 그래서 그 미인을 사모한다는 그때 미인이 어여쁜 여인이 아니라 왕이요 왕.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은 제가 임청원이라고 하는 그 중국 여배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원래 임청원은 그 예스마담으로 데뷔해가지고 저기 이름을 좀 시작했는데 그 멋이 작년에 했던 영화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동방불패의 주인공이 원래 남자인데 무공수련을 통해서 여자로 신체가 변화하게 돼요. 그게 중성적인 매력의 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신용문객잔에서 그 자기와 정혼한 남자가 그 주모, 객잔의 주모가 그렇게 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술 마시는 그 장면이 그 저를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이 임청아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인터넷 속에서 20세기 초반기에 중국 지식인들이 찍은 사진들 그것도 얼굴만 찍은 게 아니라 자태를 찍은 사진들하고 임청아의 모습하고 비교해보세요. 지식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여성적인 자세로 눈빛은 붙잡붙하면서도 여성적인 다소곳한 자세로 사진들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막 가부장이고 엄청나게 이렇게 했지만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네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만 출세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게 바로 중국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조선은 좀 달라요.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은 꼼짝 못했어요. 중국의 황제하고 조선의 왕은 비교가 안 돼요. 자, 이 속에서만 보더라도 자, 공자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정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무엇으로 다 표현했습니다.
즉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센티멘탈하거나 이모셔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존재의 밑바닥 혹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의 과정과 직결되어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를 통해 드러나죠. 조선시대에 사단 칠정 논쟁을 했던 까닭도 사실은 이성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 몸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흉측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거를 두고 형이상학적으로 논쟁을 벌인 게 4.7 논쟁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단과 칠정, 사단, 뭐 착한 마음이라고 하죠. 칠정, 히노, 에고, 에오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중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느끼는 이 감정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에 오늘 중대한 비리 사건에 터져가지고 부장검사가 불러요. 딱 가가지고 자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딱 내려갔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야 저녁 때 보자.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왜 비싼데 이걸 사요? 그러더니 또 강남에 의뢰일하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술이 얼굴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내가 어디 있는데 하면서 명함을 줘요. 글쎄 어디겠습니까? 내가 재판을 담당해서 수사를 해야 될 그 회사의 중요 간부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근데 봉투를 주는데 어때야 되겠습니까? 화가 나야 되겠죠. 법을 집행하는 네? 민중의 지팡이가 그래야 되는데 기쁜 마음이 들었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를 문제 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타임스 기사 지금도 기억나는 게 원문을 까먹었어요. 몇 번밖에 안 갔는데 그때 거기에 타임 에세이가 실렸었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2차 대전 때 유태인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600만이냐 1000만이냐 뭐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인명을 아삭하게 만든 그것은 가벼운 서류 한 장의 무게에 지나지 않았다. 분명히 그 끔찍한 학살을 위반했던 사람은 행정서류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서류를 만들었을 테고 탁탁 쳐가지고 그리고 그게 결정권자 식생에 올려지고 거기에 사인이 딱 되는 순간 그 종이 한 장이 6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의 인명의 무게를 눌렀다. 그 뒤에 내용은 제가 까먹었어요. 자, 그 서류를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통치자들이고 행정관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러한 서류에 사인할 때 어떤 방식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따지는 논쟁이 4.7 위기 논쟁이지 지금처럼 다 착한 사람들은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랑 나랑 이론적으로 다르다. 왜 노론노론 왜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왜 했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권력 싸움이 있었겠지만 그 철학적인 논쟁에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웠던 거기에는 그 종이 한 장의 무게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논쟁이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퇴계의국 선생이 고봉이랑 편지를 주고받은 철학 논쟁을 했다. 4.7 위기는 뭐고 이거는 뭐고 하면서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최근에 사태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의 마음의 울림을 따라야 되는가. 그 소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거나 존재의 명령이에요. 그에 해당되는 그 목소리 가운데 어떤 것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귀가 밝고 눈이 밝아지고 명하고 이 총명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맑아야 됩니다. 네 마음속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감정적인 흔들림에 네가 끌려가게 될 때 백성들 수십만 명이 일거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걱정, 우환의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설을 읽을 때 우리처럼 시험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목숨을 걸고 경전을 지켰던 그 사람 나오게 된 데는 바로 그와 같은 보편적인 인간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소상하고 단순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재미없는 일이죠. 자, 어쨌든 간에 출발점이 중국 철학에서, 동아시아 철학에서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게를 갖고 다루어졌는가에 대한 출발점은 이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조금 이제 사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얘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양의 얘기도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자를 남기지 못한 저 지구상의 반대편의 어떤 마을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록이 남겨있지 않을 테고 아니면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파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많이 알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파토스. 그거 보통 패션, 열정, 감정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왜 좋아하냐면 이것 때문에 제가 동양 철학을 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마치 가진 자가 불쌍한 거지에게 주는 일종의 알량한 동정심이라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마찬가지고 동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1920, 30년대 소설에 이게 굉장히 많이 다뤄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 이전에 그 바로 근대적인 방식으로 주조된 거죠. 이 말은 이때 감정이 아니라 겪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감정들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부딪힐 때 내 몸속에 울리는 그 울림, 떨림의 흔적들 혹은 그때 내 몸 안에서 우러나는 모든 운동의 총체가 바로 파토스예요. 겪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몸속에서 물려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정이라는 뜻인 거죠. 쌤, 그거는 그가 겪었던 그것을 내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몸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아요. 어떻게? 그와 굉장히 유사한. 그럴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 예를 들면은 꼭대기 높은 빌딩에 올라갔을 때 누가 공포를 느껴요. 그거 내가 올라가서 보면은 내 몸속에서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때 이게 바로 이걸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하는 거구나. 10분짜리 박산 동정심이라는 것 때문에 요즘 학자들이 앰퍼스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죠. 자, 이게 사실은 이게 동양 철학의 2,500년 동안의 주제였습니다. 이거를 다시 동양의 정자로 풀이하면서 웃기게도 이 글자 풀이를 한 것들이 꽤 있지만 제가 봤던 것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히게 설명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프랑스에 계신 클로드 라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이걸 해석했어요. 와,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의학을 공부했고 한의학에 관련 책들을 무지하게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 한의학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팬이 많아.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읽었는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이거를 설명을 해요. 내가 한번 그대로, 이거 저의 동창이 아닙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제가 불어를 몰라서. 자,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재미나게도 두 개가 합쳐져 있죠. 이거 보통 옛날에는 타자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죠. 글을 깨서. 자, 왼쪽에 거는 뭐죠? 예, 자신 없지만 쉽지 않다. 마음이 쉽다. 오른쪽에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것 하고 이렇게 생긴 것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붙여주면은 청자가 뭐 등등. 이게 뭐냐? 왜 청이라고 읽느냐? 또 정이라고 읽느냐? 이게 글자가 지금 정형화돼서 그렇지 원래 이 글자는 어떤 글자를 바꾼 거냐면 날생자입니다. 날생자. 이거 서형자예요. 이것도 서형자예요. 이것도 상형자입니다. 자, 상형자라고 하는 건 뭐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겪을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사태를 돋따서 흉내내서 만들어진 글자. 즉 중국인은 기본적으로 사회 출발이 유비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로직한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하게 쭉쭉 밀고 나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뱀을 먹으면
남자의 거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남자의 거식이 더 세진다. 이런 방식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의사분한테. 꽤 유명한 분한테. 정말 그런가요? 그랬더니 한의학에 원래 있다는 그렇다라고 봐야 된다. 유비추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사고의 방식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보통 한자에서 긴 평행선이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땅을 얘기합니다. 땅. 당연히 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담글어 있죠. 이 뿌리가 봄이 되면은 싹을 틔우기 시작해요. 점점 자라나요. 그러더니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어져요. 이 모습을 상형한 글자가 한자예요. 그러니까 낳다. 우리는 포유동물이 자기 새끼를 낳다. 이게 아니라 식물적인 이미지 선보입니다. 즉 자기가 본 무언가가 있어요. 여기로 돌아가는 게 귀자예요. 돌아갈 귀자, 귀향할 때의 귀자, 귀소. 여기로 또 왔다가 점점 자라났다가 열매를 띄우고 다시 잎이 노래지고 말라비틀어진 다음에 다시 풀어집니다. 돌아가요. 이게 생자예요. 근데 이 생자는 우리는 보통 이제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요즘부터 한 7, 8월 달 정도까지의 뭐라고 생각하면 생생하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는 낳고 또 낳는다는 뜻으로 옮겼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생생하다는 말을 아주 리얼하고 액츄얼하고 이런 뜻으로 쓰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들고 여기서는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또 풀, 식물로부터 온 이미지라고 해요. 요거는, 자, 이거는 뭐랑 닮았죠? 이거는 단자로 단자. 붉을 단자.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왜 붉은색일까요? 금속 가운데서 붉은색을 띠는 게 있어요. 인간의 피도 붉은색을 띠죠. 그런데 그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물 같아요. 뭐가 그렇죠? 중금속인 수은이 그렇습니다. 이 수은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단자예요. 서구에서도 이 연금술 할 때 수은 가지고 많이 실험을 했었죠.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피의 색깔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술이라고 안 하고 연단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전부 내단. 내 몸속에서 단약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내단이고, 바깥에서 수은과 같은 중금속들을 갖다가 단약을 만들어가지고 복용을 해서 신석이 됐다. 이게 바로 연금술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불을 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저 붉게 번쩍번쩍거리는 광물을 발견했을 때의 모습을 상영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은 붉은 푸릇하고 색깔의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풀색이고 피의 색깔이고. 자, 이거를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찬란하지 않습니까? 10월달에 영동선을 타고 영동고속도로를 쭉 가다 보면은 이걸 볼 수 있잖아요. 단풍들은 어떤 건 파랗고, 어떤 건 노랗고, 어떤 건 빨갛고 막 끝내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 식물들이 그 찬란한 다양한 색깔들을 드러내면서 표현하겠습니까? 그때 그게 뭐가 드러난 거죠? 그 식물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색깔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고 살아있는 개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 울긋불긋한 색깔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표현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근대어에서 만들어낸 근대어적인 이미지의 이모션 혹은 센티멘트 이런 식의 단어 가지고는 곤란하고 좀 비슷한 게 뭐 지난번에 이정우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시간 가지고 하셨다면서요.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어펙트의 한방.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들끼리 부딪히면서 뭐가 일어나는 내적인 균열, 반응 이런 것들이 이 개념에 대단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객체들의
되게 고유하게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인 한에 있어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무엇이기도 하고 또 유전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유인원들 이들에게서도 똑같이 이 정형외과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이 번역되고 있는 책들이 진화심리학 책하고 뇌과학하고 인지과학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명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은 전부 다 대다수가 사랑론자로 하는 거죠. 즉 이들이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뇌 속에 어떤 것이 인간의 감정과 연결이 되느냐 해가지고 감정 분출, 그 다음에 소뇌와 대뇌피질의 관계 이런 것들을 따져 그리고 인간의 호르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어떤 물질적인 것과 연관시켜 나가야 돼요. 그럼 이런 방식의 유통이 동아시아는 없었느냐? 자, 이 물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전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지금 오기 전에 저기서 좀 먹고 오려고 했는데 이때 호기심도 정말 많고요. 동아시아에서는 감정과 욕구는 구분이 안 됩니다. 감정과 욕구.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욕구라는 것하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실제로 서구 사람들도 그걸 구분해 왔지만 지금 구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라고 근대가 명명했던 그 능력도 사실은 감정적인 능력의 일부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이성이라고 별도의 명칭을 두기가 애매하다. 왜? 감정의 영역이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의 독자적인 영역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과학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동아시아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단어 성정. 이거는 이성, 이거는 감정. 이걸 그런 식으로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자 같은 학자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읽었어요. 정성정. 정성정. 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게 이거란 얘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은 성과 정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관련이 됩니다. 1차적으로 인간과. 춘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과 보통 인간들이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맹자가 모든 사람들이 노임금이나 수임금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적용되는 성 개념이 획득 비워진 겁니다. 즉 신분이 다르면 성은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맹자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보편적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자에게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몰라요. 엄밀하게 말해서 저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공자와 렌상에서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만큼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단순한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배고픔, 소리심, 목마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좀 연세가 다양해서 딱 예를 들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그 인간이 감정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열려있고 촉수가 막 버떡버떡일 때가 사랑할 때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녀가 혹은 그 남자가 나에게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좀 화가 난다든가 슬프다든가 이런 마음이 들면은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오히려 슬플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기쁨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생물학적인 차원까지 포함된 거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대학교에다가 입학 원서를 냈는데 합격자 번호 누구는 떨어졌습니다. 명단에 없습니다. 아니면 오늘 회사에 출근했는데 제 책상에 없어. 당신은 해고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 이때 이거는 분명히 물리적으로 보면은 내 귀 속으로 음파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울려가지고 이 전달된 물리적 사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듣는 말처럼 그냥 받아 넘길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것들이죠. 불가능한 것들. 자, 입으로. 오늘이 결혼기념일 10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 랍스타 해가지고 쫙 가서 해가지고 짝짝을 먹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또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들어가. 코로도 들어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칠규라고 하는 걸 떠올려보세요. 즉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칠규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7개의 구멍을 통해서 뭔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때 들락날락 거린다라고 하는 기인데 왜 도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도 기의 한 존재 양태다. 언어도 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한 얘기를 알아듣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 당신 해고야 라고 했을 때 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들어와가지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나의 감정이 터집니다. 그래서 기는 기본적으로 감정이랑 관련돼요. 그런데 이 사태가 야생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태들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 조직이라고 가족, 공동체, 마을, 국가, 세계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내 7개의 구멍을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이 진작 많이 중시되는 그런 방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낸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가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혼돈에게 7개의 구멍을 딱 풀었더니 죽었다. 자, 여기에는 거기서 천지창조의 신화를 막 이끌어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 원소를 했는가가 뒤집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황후아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주윤발이 자기 막내 아들이 자기의 큰형을 죽였을 때 요대를 풀어가지고 죽이는 그 사람, 그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천하 통일을 해야 되는 군주가 지녀야 될 첫 번째 자격, 그게 뭐냐? 바로 허무의 문제입니다. 허무의 문제. 이 허무라고 하는 게 뭐냐? 허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뭘 봐도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뭘 봐도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이게 원습한 경기에서 일어나면은 허무 하면은 이제 멋있어 보이고 그럴 때 보여. 그걸 발견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했던 질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허무의 경기 속에 늘 산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뭘 요구하건 간에 늘 허무해.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어. 그 목석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 하지만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목석과 같아져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감정이 흐르는 순간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있는 존재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한 두 가지 우리 모두가 읽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진도를 또 나가보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과 정의 관계는 뭐냐?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체용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체용이 뭔지 엄청나요. 특히 스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불교 철학에서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클로드 라르라고 하는 분이 이걸 기가 막히게 또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서양의 존재론이 있다면 서양의 존재론에 해당되는 동아시아의 그와 비슷한 이론 틀을 부른 명칭을 제가 지난번에 나눈 페이퍼에 뭐라고 제가 적었냐면 바람의 형이상학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바람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동아시아에서 존재론적인 물음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한자는 유하고 구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그럴듯하게 유자만 나오면
존재한다. 묻자만 넣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풀어요. 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존재론적인 흐름과 관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동아시아에는 비존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 무라고 하는 글자도 그런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불교의 공사상이 들어오고 난 이후고 기원 후 3세기 후반이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 이전에 이 문자가 쓰는 거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 바람의 의사. 저는 풀립이에요. 제가 나무까지 끝에 달려있는 하나의 풀립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혹은 여기 빛이 없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좋아하고 구분이 안 돼. 이게 뭐예요? 이 얘기는 현암제에 나오는 얘기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눈은 가장 쉬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은이가 있죠? 그렇죠? 이게 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한다의 뜻이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 There is a thing.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There is의 뜻이에요. 이거는 There is not. 사라졌죠? 없는 거예요. 이게 눈무의 뜻입니다. 초기 용기들 대부분 이 뜻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뒤에 단어를 계속 붙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잡해져요. 이름이 있다, 이름이 없다. 아, 이름은 추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니까 애매모호해져. 자, 이런 의미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느냐? 제가 플립이라고 했죠. 나무 끝자락에 달려있는 하나의 앙상한 잎이에요. 바람이 안 불 때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 불이 꺼지면 누구도 구분이 안 돼. 그랬다가 달랑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움직이죠. 이게 무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뭔가 구분이 되고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는 그 상태가 유해색이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거를 빙, 난빙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초보 사람들이 이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nothing 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nothingness라고 번역을 해요. nothingness. 근데 nothingness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너무나 애매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것이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라는 뜻으로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o, is. 이게 서구 학자들까지 이미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강력하게 100% 주장할 수가 없는 게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런 존재론적인 사유가 많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그 후대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성이고 이게 정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어떤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직면해 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느껴지고 겉으로까지 드러나고 그래서 이 정이고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한자 표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표정. 겉뜻잖아요. 겉에 뭔가가 드러났어. 자, 영화에서는 이거를 facial expression이라고 하죠. 얼굴 바깥에 express. 바깥쪽에 뭔가가 찍혔다. 자, 비슷한 방식의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 한자어를 그보다 조금 더 고상해요. 내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고 욱실거리는 그 생명력이 그때그때 그 순간 겉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당신 지금 간땡이가 부었군요 라고 이제 웃기려고 하는데 간땡이가 부었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 겁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선 간땡이가 부었다 심장을 내놓고 가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사실은 이 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냐? 자, 오행이라고 하는 논의가 오색, 오음, 오관 등등의 용어들이 정립이 될 때 인간의 감정인 오정을 간신 밑에 신에다가 배속을 시키죠. 색깔도 배속을 시키고 그래서 뭐는 무슨 색이고 뭐는 무슨 색이고 하면서 또 뭐는 어떤 감정을 주관하고 또 뭐는 어떤 감정을 주관하고 그러니까 내 심장이 어떤 감정을 주관해요.
내 신장이 어떤 감정을 주관해. 정말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사고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 내부에 그 무언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고가 아니면 그렇게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물렁물렁한다, 간땡이가 부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거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관적이거나 부수상담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서 신체가 울리고 있고 떨리고 있고 울부짖는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누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정의라고 하는 거는 나의 개인적 울림이 아니에요.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남들 보고 보라고. 내가 화났으니까 지금 하는 행동을 멈춰라. 신호거든요. 신호.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윤리학이 나옵니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 차가운 이유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뭔가 다오라고 하는 빛을 보고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줘요. 이런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정을 연구합니다. 정을. 그러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살아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 얘기를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비자나 노자 이런 책들은 정말 무섭게 얘기를 해요. 정말 무섭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는 한비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근을 주면은 끌려오고 말하는 것들은 채찍으로 조지면 돼. 이거를 제도화한 게 상벌로 돼요. 상을 줘서 유인하고 벌을 줘서 말하는 것들은 빠르게 받는다. 대신에 그들이 뭘 느끼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한비자 책에서는 인간의 감정은 딱 두 가지로 봅니다. 호, 좋아, 싫어.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단순하거든요. 좋고 싫어하는 것밖에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그 사회 시스템은 그 두 가지 감정밖에 못 느끼게 만들어집니다. 즉, 인간이 아닌 존재입니다. 맹자가 사단이라고 한번 말할 때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수호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정말 그런 형이상학적인 엄청난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 마땅히 알아봐야 될 그 신호를 캐치할 수 없는 잡배증을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멤버십을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쩌고 좀 계속해서 가만히 쓰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그냥 해봤자 의미가 없죠. 자, 재물론 얘기 그 다음번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거기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이게 참 재밌어요. 돼지가 숨을 내쉬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때 숨이 바로 기예요.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글자는 내가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공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숨 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예요.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개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떨림, 울림, 율동감, 리듬감이 들어있는 겁니다. 리듬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세계에도 리듬이 있어요. 아침이 오면은 저녁이 되고, 다시 저녁이 지나면 밤이 되고, 아침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이게 기의 율동입니다. 그 자연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 기의 율동은 자연세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의사들은. 근데 겨울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 몸 망가집니다. 특히 어르신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등산하는 게 건강하십니다라고 했다가 2월달, 3월달에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노인네들이. 왜? 그 자연세계 속의 율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부의 신체에도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음양오염론적인 사고거든요. 이게 근대 과학에 의해서 과학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마법 맞을까? 그 주기가 달의 주기랑 부자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인간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 달마다 마법을 걸리는 그 주기가 만들어진 까닭은 달과의 기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진화의 산물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추측을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하지만 음악 오행론적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비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리듬 있는 자연세계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몸으로 체감했던 그런 지식 체계들이에요. 그런데 이 숨을 내쉬면 그것을 일러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기가 바람이 돼요. 기가 바람. 그 바람은 내 코를 타고 내 몸으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전신에 퍼졌다가 다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다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내 몸 전체가 기의 움직임을 타고 움직이는 거고, 따라서 구멍이 막히면 죽는 거죠. 이게 막히면 죽는 거고, 이게 막히면 거고, 이게 막히면은 죽어요. 특히 아마 철학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막히면 진짜 제일 빨리 죽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 이제 저랑 이제 호흡이 잘 안 돼요. 이 호흡이 잘 맞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게 인기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의 리듬하고 여러분들의 기의 리듬이 딱 합체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운들이 내용과 합체가 됐을 때, 아, 저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라는 말을 쓴 용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념들 자체를 우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침 많이 쓰니까 오래된 거죠. 이게 침이 많이 나오면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표시라든가 하기 전을 해서.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일단 일어나면 온갖 구멍들이 소리를 낸다. 소리를 낸다. 이 소리가 바로 내 몸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정의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심이라고 하는 글자는 heart가 아닙니다. 심장이 아니에요. 형상한 글자지만 고대 중국에서는 그거를 오관이라고 하죠. 보고 듣고 하는 이 눈, 귀, 코, 입, 이거를 오관이라고 그때부터 지칭을 했는데, 물론 문화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뒤에 페이퍼에 다 있어요. 근데 그 한자가 저쪽에서 말하는 어떤 기관의 뜻이 아니라, 이 관은 관할을 얘기하고 관청. 관청이 하는 그 업무를 이야기하죠. 업무. 그러니까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 하는 일을 포함한 단어예요. 뭘 합니까? 혈액을 펌프질 하죠. 혈액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온몸에 다 있죠. 동맥을 통해서 나가서 대동맥을 통해서 터진 다음에 모세혈관까지 나갔다가 다시 동맥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심장은 내 온몸에 퍼져 있어요. 내 온몸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 온몸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근데 이런 방식의 사고를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많이 했어요. 근데 군대가 그거를 과학이라고 하는 막강한 이게 나오면서 다른 것들을 좀 포함시켰죠.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것을 특히 대세림제라면은 우리에게 준 것도 많지만 빼앗아간 것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경제의 논리라든가 정치론이라든가 이런 식의 논리로 한 거니까 근대가 샤을 공격을 해도 무너지질 않는데, 오늘 얘기할 때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한 줄 넘어서 어떤 것은 콧구멍 같고 입 같고 귀 같고, 자, 이거는 그 귀와 바람과 같은 것들을 거기에 비유한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간의 귀와 코와 입은 기가 드나드는 곳이고 바람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 바람이 멈추어 있을 때 그때는 노예 상태고, 바람이 일기 시작할 때 흔들릴 때 유예 상태고, 정이 일어나고 사건이 생기고 존재의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존재론이 아니라 바람의 힘이 나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되게 이렇거든요. 그리고 감정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거지, 안 그래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일을 처음에 딱 하고 나서 그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너 정신 있냐? 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듣는 거 보니까 저는 별로 이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성이 없이도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관계망이 인간의 이성적 능력, 이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이, 근대사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 공간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다지 체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성이 아니라 인텔렉트, 지성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오히려 거기서 오처린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베르그슨 같은 사람이 인텔렉트라는 말을 더 중시해서 쓰지 않습니다. 베르그슨의 철학은 동아시아 철학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의 기억론이라든가 시간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대적인 언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잘 베르그슨을 이해를 못해서 어쨌든 간에 읽으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거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노자의 주석 해상공, 이것도 건너뛰고 같은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호와 입을 해가지고서 이게 이 해상공 주석은 만들어진 것은 기원 후 한 100년 정도 사이 이 정도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한나라 초기, 그러니까 기원 전 200년 전부터 기원 후 100년 사이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 땅과 관련해서 호입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가를 서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인간의 영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혼백,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관련돼 있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관련돼 있고 저는 배속관계.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신체성과 관련시킨다라고 얘기했죠. 자, 아리스토텔레스하고만 비교해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론적인 것이라고 생장적인 것이라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구분을 해요. 또 이거는 직관의 영역하고 그 다음에 오래돼가지고 추론인가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 이제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도덕적인 능력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식물적인 영역, 즉 생장을 관계하는 부분하고 욕망이 일어나는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진료에 겹치어짐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차원의 부분은 신체적인 차원에 비교를 시키고 있어요. 신체적인 차원. 자, 그런데 이거는 언제나 이것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될 그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이런 방식의 위계가 없어요. 어떤 텍스트에서는 물론 이게 하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이제 그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한다를 보여주는 건데 순자 같은 경우에는 이목, 보기, 심 얘기할 때 심은 군주지관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의 노릇을 하고 이목구비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그에 부여지는 신하처럼 명령을 잘 받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도덕적인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장군과 그의 병졸들하고의 전쟁이에요. 얘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은 훌륭한 인간이 되는 거고 얘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훌륭한 인간이 못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체계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전인이 되는 거고 덕을 갖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이목보기심을 나란히
평행하게 이게 현실적이죠. 그리고 이목구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목구비는 귀, 눈, 코, 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귀, 눈, 코, 입이 수행하는 그 기능까지 포함한 뜻이에요. 그리고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목지욕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이 이목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도 욕구가 있고 내 신장도 욕구가 있고 내 발가락도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재미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욕구는 재미나게도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정의 다 정인 거예요. 측은지심도 정이고 희노애락도 정이고 이것도 정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현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상당히 이상하죠. 자,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동양철학의 얘기들은 거의 대개가 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현상을 말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로 고민했던 텍스트라고 봐도 크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스 슐러 같은 사람은 이 감정이라고, 아담 스미스도 감정에 대해 주목하죠. 그런 전통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서양 철학사도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관점에서 동양 철학사도 여태까지 써왔던 것과 달리 전혀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르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현재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철학사를 보고 내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철학사는 나의 행복한 게 아니라 즐거운 삶을 위해서 다시 써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쓰는 철학사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데 강의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두꺼운 철학사를 써놓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라고들 얘기하시잖아요. 철학자분들이. 그러니까 한 편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나 한 편의 연극 작품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나. 강신주 씨 아시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곧 온다면서요? 네. 왔다 가신 거야? 아니면 철학대 철학 쓰기 전인가 제가 몇 년 전에 오랫동안 한동안 같이 좀 길게 간만에 있던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철학, 어떤 공부를 얘기하고 싶냐라고 이제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10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강의 선생님이 멋지게 만나더라고요. 기가 막혀. 나는 이제 철학을 하고 싶지가 않다. 두껍게 한 권의 책을 써봤자 그게 한 편의 시와 다를 바 없지 않냐. 오히려 내가 보기엔 한 편의 시가 두꺼운 한 권의 철학책보다 낫다. 이런 식의 표현하더라고요. 강신주 참. 그러니까 상당히 센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요즘에 바빠가지고 서로 못 보는데 진은영 시인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책 기획 일하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원고를 청탁을 몇 번 했었는데 계속 못 쓰겠다라고 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깎아그렇게 풀어 써줘 했더니 그냥 대가지고 써도 되잖아. 전공한 건데 했더니만 이 친구가 저는 단어 하나하나를 제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술하는 사람이라고 꼼짝 못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강민조 선생의 말도 그렇고 그 진은영 시인의 말도 그렇고 그냥 지나가는 걸 농담을 했다면 제가 속으로 픽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지나가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저에게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예술하는 분들은 무서워요. 철학하는 과거의 철학자들이 왜 예술가를 철학자들 위에다가 뒀는지를 그래서 알겠어요. 자, 마지막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몸을 느끼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본
모른다고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서양의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쓴 책을 봐야지만 이해한다. 저는 심리학, 그러니까 서구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 하나 말로 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프로이트의 심리학하고 융의 심리학하고 라강하고 또 미국의 실험 심리학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생 동물의 세계를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한동안 있었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 혹은 현대사회에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연구는 다 돈 주는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영향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실험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 밀폐된 실험실에서 모든 조건들을 다 제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 실험들의 대부분이다. 그런 심리학 책들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참조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인간을 설명하는 방식의 책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른 종류의 실험이지만 오히려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예술, 신화, 특히 연극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방식의 행위를 동반하는 예술은, 몸 전체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예술은 그 어떤 심리학 전문가보다 훨씬 뛰어난 심리 체험이 없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뭐냐면 심리학 책보다는 한편의 영역이 인간 사회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시켜주는 연습인 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체험을 주는 것. 특히 나 혼자만의 삶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체험해보고 있어. 다르게 얘기하면 내 몸속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아니마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아니마가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 바로 이거를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이라고 해요. 공간. 그 예술 하는 데 왔으니까 이제 예술 관련된 말을 한두 마디 섞은 것 뿐이고요. 이거는 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자, 이 남은 15분 동안 딱 오른쪽에 표가 있어요. 이 표를 제가 왜 보여줬냐. 왼쪽에 거는 얘기 예운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황제내경 후문이라고 하는 책 속에 들어있는 구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고 세 번째 것은 바로 삼인 극일경 증방론이라고 하는 데 나오는 칠정이에요. 오늘날 한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칠정은 바로 이게 칠정이고, 첫 번째 거는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칠정, 희노애락으로 요약되는, 그리고 맨 오른쪽에 것은 기본 감정인데, 이거는 누구 거냐면은 에크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인류학자가 내놓은 표현이에요. 베이직 이모션. 자, 이 발견이 없어서 재밌어요. 60년대 후반에 비로소 이 에크먼이라는 사람의 이론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서구학계에서, 미국 심리학계에서는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면 동일한 감정 체험이 이용되지 않는다. 즉 문화가 다른 감정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크먼이 여기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문명세계와 접해보지 않았던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쪽 사람, 미국의 풍부한 사람들한테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 다음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를 표정을 지어봐라. 그래가지고 또 이런 상황, 저 이런 상황 찍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거기 가서 그 오지의 원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똑같았습니다. 다시 그 오지의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표정을 지어봐라. 또 지어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착착 찍어서 갖다 보여줬더니 동일하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전 세계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 인간이 표현하는 도구 가운데 오독의 염려가 없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언어보다도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보다 훨씬 파급력이 높은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 이성의 언어는 언어 처리가 나는 안 통해요. 배워댔을 때문에 다 배워야 되잖아요. 독일어 배우려면. 한국어 배우려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감정 언어는 배우지 않고도 손자가 하는 편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배우지 않고도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것이다. 즉 인간 공동의 언어는 감정이지 이성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소개 그대로서는 한마디로 싸잡아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지나치고, 그러나 이 부분은 제 말이 맞다고 합니다. 인간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 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한 증명을 아무리 건드려봤자 바로 그것은 인류 파멸의 길로 치닫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감정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까지 확정되고 있느냐, 유인원을 넘어서 포유류까지 확정되고 있고 자연세계에 대한 감정 체계까지도 우리가 확장을 하고 있어요.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 나무가 초토화돼가지고 특히 중국 속부 변경 쪽에 황사가 그래서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나무들이 딱 죽어버리고 시뻘건 이런 데가 돼가지고 그게 날아와서 나에게까지 오는 이 사태가, 이 지구가 나에게 보여주는 감정의 표현이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언어를, 이런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천인 상감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두 개의 눈이 있고 그거 앞만 떠들고 외쳐봤자 뭐합니까? 자연이 흘리는 눈물, 자연이 흘리는 분노를 읽어내지 못하는 자폐아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류 공통의 언어고 인간 진화의 역사가 수억 년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서 갖고 있는 생명체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언어가 아니라 생명체의 본능적인 언어의 그 감정의 공통성, 이건 바로 우리들의 신체의 공통성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인간의 표현 양식이라고 대접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하물노래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김덕선 그거라든가 이거 많다. 세계 어디를 가서 그걸 다 해도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외국인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다. 바로 이게 그 제 철학의 가장 보편적인 철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자, 약간 사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정. 이거는 인간의 생명력의 표현이고 바로 우리가 오늘날 감정이라고 부르는 작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본성이다. 본성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고대 중국 한자어에서 쓰인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 이제는 마음에서, 신체에서, 유인원에서 포유를 거쳐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한택의 전체까지 정의 의미가 가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신체에 울리는 공명의 현상이고 또 우리 몸 내부의 생명력이 외부 자연세계와 가항하면서 울려내는 표현의 양식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상대어로서의 자기 감정과는 다르다. 그리고 인간은 구멍을 갖고 있고 이 구멍이 하늘과 땅과 소통을 하면서 내부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본성이 바로 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철학이 해명해야 될 것은 알 수 없는 저 미지의 이성이 아니라 바로 내 몸속에 분명한 소재를 갖고 있는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언어화하느냐. 저는 그래서 이것이 근대 극복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제대로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때를 위해서, 그리고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감정에 관한 연구가 더 본격화되고 어땠을 때 우리가 자폐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리하게 보면 도덕 규범을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감수성이 활짝 피어나게 만드는, 즉 도덕적 자폐증을 예방하는 학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친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이클 샌델 얘기를 하면서 욕했던 까닭이 뭐냐. 그가 비록 훌륭한 철학자이고
이성이라는 욕을 잘 사용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방식의 철학이 결코 우리의 도덕적 가능성을 살려줄 수 있는 방식의 철학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비난을 했죠. 그 하버드의 대학 철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제 적어도 제가 읽었던 수많은 텍스트들 속에 있었던 인류의 스승들이 저에게 이 말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게 전하는 것이 제 창작한 게 아니거든요. 공개하지 말씀하거나. 근데 이렇게 읽으니까 재밌죠. 그리고 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런 언어가 돼야지만 철학이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까놓고 얘기했잖아요. 논어에 나오는 성인이나 군자는 저의 목표가 아니라고. 저는 성인이나 군자가 저의 목표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미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성인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들의 몸은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헐 한 장에 사인을 하는 순간 이 몇십억, 60억 인류, 더 나아가 이 엄청나게 많은 지구 생명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선택으로 살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철학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소통의 언어. 제가 얘기하는 건 이성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런 표현 양식들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하나의 몸짓 정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